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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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누구나 명상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천종 쌀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 하는 쌀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3월 4월 5월 지금 근 3개월 정도 이제 집에서 많이 답답했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중학교 3학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혼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 너무 뻘쭘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수업을 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천년 수도였던 경주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천년 고려와 조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도가요 지금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오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지난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 범위는요 온라인 강의에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좀 확실하고 진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라가 이제 망하죠. 천년의 신라가 망하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ollow me. 오늘은 105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페이지를 좀 적어줄게요. 나라가 이제 망할 때는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 중심 세력들의 타락입니다. 이번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 세력들의 타락이 먼저 시작되면서 신라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신라의 중심 세력이 누굽니까? 그렇죠. 정치 세력들의 권력 다툼인데요. 신라의 정치 세력은 진골이죠. 진골들이 왕위 쟁탈 전에 진골들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신라를 신라 초기, 신라 중기, 신라 후기 단계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중기 배웠잖아요. 송중기라고 했죠. 중기에서 후기로 가는 이 시작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해공왕이 있어요. 그 경덕왕의 아들인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 왕이요 피살을 당합니다. 피살을 당해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길지만 김지상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김양상이가 이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해공왕이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하고 김양상이 왕이 됩니다. 피살이 되고 김양상이 그 반란을 진압했던 김양상이 진압을 하는데, 문제는 얘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게 되고 이름이 이제 선덕왕인데요. 선덕여왕 아니에요. 선덕왕인데,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갑자기 죽었는데 이 정통성이 얘한테까지 밖에 있어요.
무열계, 김춘추의 직계죠, 무열계.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죽고 나니까 뭐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가 끊기면서 김양상은 진골의 반계,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사이드에서 이제 왕이 덜컥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 정통성이 깨지는 겁니다. 정통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김씨, 진골이기만 하면 굳이 무열계가 아니더라도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뭐만 있으면, 능력과 힘만 있으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의하면요, 김부식이 말하기를 이 해공한 이후를 신라 해공한 이후를 신라 후기라고 보통 봅니다. 신라 후기, 신라 말기 이렇게 이제 보통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 다툼이 중앙에서 심화되면서 서로 왕이 되고자 싸우게 되면서 이제 뭡니까? 지방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죠?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끔 TV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욕하잖아요. 에휴, 국회의원들이라 돼가지고 말이야, 저게 나라 일하러 뽑아줬는데 말이야,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래서 그게 법이 통과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TV만 키면은 서로 막 싸우고 하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지 말라고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격식 있게 토론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라 운영을 해야지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통과가 됐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의 반란은 김지상이가 일으켰는데 김양상이가 진압을 하면서 본인이 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반란인데 이거는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김헌창의 난입니다. 김헌창의 난인데 얘는 언제 일으키냐면요, 헌덕왕 14년에 일으키는 굉장히 큰 반란이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진압이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의 신라의 절반 영토를 한때는 장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졌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때 당시의 신라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헌창의 반란이 내포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진골들이 끝까지 갔구나, 진골의 왕이 다툼이 매우 강하다. 두 번째는 지방의 통제력을 상실했다. 중앙에서 아무리 왕이 있어도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는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김헌창의 난이 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나서 이렇게 정치 세력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의 권력을 탐하려면은, 얘네들이 권력을 탐하려면은 뭘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힘을 키우고, 근데 힘의 원천이 두 개잖아요. 하나가 군대고, 그죠? 하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요, 이 진골들의 진골 및 왕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1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번째는 정치 세력의 권력 다툼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치 세력들의 경제 수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통 세금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수탈을 하면서 백성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특히 배경을 보시면 9세기 후반으로 갑니다. 후반에 특히 이제 진성여왕 때 수탈이 이제 굉장히 가혹했다라고 합니다. 무능의 상징이죠, 진성여왕.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남자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어린 남자들에게 막 선물 주고 막 그랬다라고 해서, 특히 진성여왕 때 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자, 보세요.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 백성들이 세금을 낼 수가 있을까요? 못 낼까요? 못 내겠죠. 그럼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못 내서 그 감옥을 간다. 두 번째는 재산을 있는 대로 다 팔고 나중에 노비가 된다. 세 번째는 도망을 간다. 어차피 가만히 있다가는 감옥 가거나 노비 될 바에는 그냥 발버둥이라도 쳐보자 라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옥 가면은 노비 되는 거고, 노비는 노비 되는 거고, 그러면 도망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자기 영토도 없고 집도 없고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건데 도둑질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더 큰 규모의 큰 도둑이 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에는 그래도 임금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없는 지방을 위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이 원종과 에노의 반란, 상주.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와 함께 이 반란의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자, 그 다음에 상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원주의 양길이, 이 원주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던 견원, 이 완산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원종과 해노의 난 같은 경우는 거의 최초의 농민 반란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역사 수업 들으면서 농민 반란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이 너무 가혹해서 여기에서 못 이겨서 일어나는 이제 반란인데, 문제는 최초의 반란인데 이걸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진압에 실패합니다. 진압에 실패를 합니다. 이 마찬가지 견원도요. 이 완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압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견원은 훗날 후백제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즉 그만큼 이 반란은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진성여왕 때, 9세기 후반 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백성들의 수탈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방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을 싫어하고 그 지방에서의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3번. 새로운 지방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의 통제가 안 되고
도둑들이 막 나타나면서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 근데 왕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별표 하나 칩시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신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육두품 채치원이라는 육두품 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당나라의 이제 빈공과라는 시험에 급제를 해서 당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이제 연세가 늦어서 만려되는 신라에 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두품이야. 이분이 육두품이라서 신라는 골품제가 있기 때문에 높은데 갈 수 있을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분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당나라에서 이제 신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당나라의 황제가 너 가지 말고 그냥 우리랑 계속 일하자라고 말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일 하겠다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 진성유양을 만나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건의를 합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망해. 그러니까 우리 딱 10개만 고쳐보자 라고 해서 딱 10개만 고쳐보자 라고 해서 시무책 10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가면 신라 망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절이 됩니다. 진성여왕은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진골 귀족들이 육두품 나부랭이의 말을 뭐하러 듣냐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무산되고 이 채치원은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사라지고 들리는 소문에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일생을 이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채치원이 육두품의 상징이었잖아요.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이 육두품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신라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당나라에게 가서 높은 벼슬을 해봤자 이 나라에 오면은 쓰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한탄과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개놈의 새끼들, 이 신라의 개놈의 새끼들, 이 썩어 빠진 나라, 지들은 백성들 수탈하고 지들끼리 왕 되려고 싸우면서 우리들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비난만 하는 이 개썩어 빠진 나라. 그래서 여기에 육두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육두품이 반 신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아까 선생님이 채치원이 모든 걸 다 접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죠. 근데 이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젊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큰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라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출신인데요, 최승우라는 사람이랑 최언니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은 최죠. 채치원의 집안이겠지. 최승우랑 최언니는 어디에 결탁하냐면요, 이 친구는 이제 후백제에 결탁을 하고 최언니는 왕건, 후고려. 그래서 고려를 만드는데 크게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성씨입니다. 조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성씨가 정씨인 건 알죠, 정도전. 근데 이 고려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성씨는 최씨입니다. 물론 왕은 이제 왕씨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세력이 사실상 중심 세력인데요, 지방호족입니다. 자, 지방호족이라는 거는 달리 성주라고도 불리우고요, 장군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방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을 쌓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죠. 세금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의 왕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 수많은 호족들 중에서 결국 두 명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견훤과 궁예는 왕이 되는 거니까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즉 중앙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래서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들어봤죠? 애꾸는 궁예, 그다음에 구백제 견훤, 그다음에 뭐 왕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호족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시작이 뭐였습니까? 시작은 기존의 기득권층들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돼서 이 권력 다툼이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죠? 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 약화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새로운 세력, 육두품과 지방호족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방호족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 먹었냐, 그러니까 세뇌시켰죠. 야, 앞으로 너는 왕 믿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거죠. 왜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와이프랑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이제 믿음을 줘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 와이프가 나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제일 이제 장인어른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장인어른이 하라는 대로 했겠지만 이제는 신랑 말 믿고 따라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 사상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식 마누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교육, 뉴 사상을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나 든든한 사람이야. 물론 장인어른도 훌륭하지만 나도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 작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불교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교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백성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잘 구워 삶아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고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